본인이 유리한 이런 전투의 지형을 이용하기 위한? 맞습니다. 이곳 봉오동은요, 마치 이 삿갓을 좀 뒤집어 놓은 모양, 이런 모양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의 눈을 피해서 군대를 모으기 좋은 데다가 외부의 공격을 방어하기 쉬운 정말 최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자, 이때 연합 독립군을 이끌고 있었던 홍범도의 전략,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홍범도 얘기를 들었으면 그 주 전략 혹시 뭔지 조사가 느낌 오지 않아요? 아까도 나왔듯이 딱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질 수 있는 게릴라 전투가 아니야. 맞습니다. 자, 봉오동에 모여든 700여 명의 연합 독립군, 이들의 타깃은요, 중국과 조선의 국경을 지키고 있었던 함경북도 지역의 일본군 소대였습니다. 자, 이미 홍범도는요, 연합 독립군을 결성하기 이전부터 계속 약 7개월간 수차례의 게릴라 작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홍범도의 이 전략은 성공했고요. 국경 지역에서의 일본군 피해는 계속됩니다. 자, 그러면 일본군 가만히 있을까요? 야고르죠. 예. 결국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났던 일본군은요, 정말 무시무시한 부대로 이 독립군을 쫓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 부대, 월강 추격대대. 어떤 뜻일 것 같아요, 월강? 그 보통 이렇게 월담? 담 넘는 거. 맞습니다. 강을 건너서 추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서 북간도에 있는 우리 독립군을 소탕하겠다라고 하면서 약 300여 명의 일본군 정예 부대를 보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일본군 추격대대는요, 중국의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그냥 북간도로 넘어옵니다. 근데 아무리 그 남의 땅이 중국 땅인데 그렇게 넘어가도 돼요? 일본군이? 당연히 안 되죠. 저렇게 큰 부대가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새벽부터 이렇게 신속하게 가서 독립군을 탁 치고 돌아오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약점이 뭐였냐면 독립군의 상황을 몰랐어요. 한편에서는 얕잡아 봤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넘어갔다 올 생각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가볍게 이기겠다라는 일념으로 북간도에 진격해온 월강 추격대대, 그리고 연합 독립군, 둘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전투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렇게 1920년 6월 7일 새벽 6시경 봉오동 입구로 진입하는 일본군을 목격한 독립군. 자, 일본군을 보자마자요, 탕탕탕 몇 발의 사격을 시도한 뒤 이 독립군들이 불이 나게 도망을 갑니다. 자,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당시 상황 한번 보시죠.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하지 못한 채 정신없이 도망치던 독립군. 그리고 독립군의 뒤를 쫓아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던 일본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 끝나면 안 되잖아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일본군의 강력한 무력 앞에 막다른 골짜기로 도망가는 줄만 알았던 독립군. 사실은 일본군을 유인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일본군이 독립군의 뒤를 쫓아서 이 봉오동 깊은 골짜기 한가운데로 들어선 그 순간 전군 사격하라! 홍범도가 이끄는 연합 독립군들의 무차별 사격이 시작됩니다. 정면과 막 오른쪽, 왼쪽 3면에서 총탄이 날아왔거든요. 일본의 월강 추격대들은요, 그때서야 포위됐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죠.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자, 이 혼비백산한 일본군은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이 기관총을 앞세워서 대응 사격을 합니다. 그런데 도망치려고 이 발버둥치는 일본군의 노력에도요, 그들은 결코 봉오동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사격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봉오동에서 총격전이 계속되던 오후 4시 20분경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꽝!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더니 이 폭풍과 함께 비와 우박이 막 거세게 쏟아져 내린 겁니다. 자, 홍범도의 독립군도 이런 기상 상황 속에서 공격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때 일본군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이다. 지금이다. 소강 상태를 틈타서 재빨리 도망칩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기회였으니까요. 에이, 그래요. 정신없이 도망치던 일본군.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상상하지도 못한 한 무리가 나타납니다. 일본군은 이렇게 소리쳤죠. 독립군이다. 독립군이 또 매복해 있다. 아니 그러면은 그 독립군이 그 일본군이 도망갈 거를 계산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가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이 총격전이 다시 가열차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총을 쏜 대상, 놀랍게도 독립군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일본군? 맞아요. 에? 어떻게 된 거예요? 맞아요. 아니요, 그게 어떻게 되지? 도망가는데 왜 거기가? 자, 당시 두 방향으로 나뉘어서 도망갔던 일본군이 서로 후퇴하다가 마주친 거예요. 뭐야 그러면? 그러다가 상대방을 막 날씨 지금 안 좋고 지금 보이니까. 막 살아야 되니까 지금 상대방을 독립군으로 착각해서 서로를 공격한 겁니다. 북간도의 독립군 그 정도는 뭐 단번에 소탕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쳤던 이 월강 추격대대가 홍범도의 유인과 매복 전략에 보기 좋게 놀아난 겁니다. 무서운 기세로 다가옵니다. 드디어 일본군이 제대로 쳐들어온 겁니다. 이때 동원된 일본군의 병력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2만여 명. 2만이요? 네. 아니면? 전쟁하려고 그냥 이렇게 왔구나. 현지 부대 수준이 아니라 중앙 정부 차원에서 작전을 아예 그냥 작정을 한 거죠. 작정을. 맞습니다. 자, 이때 홍범도의 전략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이때도 게릴라였을까요? 근데 그 게릴라도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2만 명은. 홍범도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백두산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지형이다. 조국 땅과 더 가까이 가서 조선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전투를 준비하자. 자, 일본군을 피해서 독립군의 근거지를 봉오동에서 조선 땅과 좀 더 가까운 백두산으로 옮기자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홍범도 부대를 일본군이 아주 바짝 추격합니다. 그렇게 쫓고 쫓기는 일본군과 홍범도의 독립군 부대. 그런데 갑자기 홍범도가 이렇게 외칩니다. 모두 멈춰라.
아니 한시라도 멀리 이 일본군을 따돌려야 했던 홍범도 왜 갑자기 멈추라는 명령을 내렸을까요? 갑자기? 왜 멈추죠? 가는 도중에? 자, 백두산으로 향하던 길에 이 야영을 하게 된 이 홍범도는요, 이대로 일본군에게 따라잡혀가지고 억지로 이 전투가 시작된다면 이거는 독립군한테 너무 불리하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억지로. 자, 그렇게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홍범도가 멈춰선 이곳, 교과서에서도 너무 잘 나오는 역사적 장소, 바로 청산리. 여러분, 청산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시나요? 청산리 전투. 네.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나오는 게 김좌진 장군. 맞아요. 그렇죠. 네. 김좌진 장군이 딱 나와야죠. 네, 맞습니다. 딱 홍범도 장군은 뭐 봉오동, 네. 뭐 청산리 하면 김좌진. 김좌진. 시험 문제, 시험 문제. 네, 이렇게 나오는데. 시험 문제. 네.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이 청산리 전투에서 김좌진과 함께 이 홍범도 역시 활약했습니다. 몰랐어요. 이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저는 아예 다른 이 파트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자, 그런데요. 이 청산리에서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던 이 홍범도에게는요. 굉장히 풀기 있는 난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려운 숙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보시겠습니다. 청산리 일대가 은세계로 바뀌어 군사 행동이 곤란할 정도였다. 은세계? 은세계. 아, 눈이 많이 왔다? 그렇죠. 이 산악지대잖아요. 때문에 10월은요 이미 한겨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홍범도와 독립군 겨우 손바지 하나에 이 방수되지 않은 그런 집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악조건과 압도적인 병력 차이에도요, 홍범도는요 매복하기 좋은 장소를 찾아 높은 곳으로 향합니다. 산 정상을 향해 간 것이죠. 그렇게 10월 21일 늦은 오후, 아니나 다를까 일본군은요 청산리 일대 여기저기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단합니다. 바로 산 정상에 있는 홍범도 부대. 그런데 이때 일본군이 하나, 둘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왜 그러지? 그 이유는 일본군이 홍범도 덫에 걸려든 결과였습니다. 산 정상으로 이동하는 척하던 홍범도 부대는요, 사실 산 기슭을 통해 교묘하게 산을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와. 근데 그 사실을 몰랐던 일본군은요, 서로를 향해 총을 쏘는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봉오동 전투에서 이 5인 사격이 그때는 이제 정신없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일본군끼리 착각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 전투에서는 달랐습니다. 홍범도 부대는 무엇을 잘 알고 있다? 지형을 잘 알고 있다. 이미 계산을 다 했던 거예요. 엄청나다. 자, 이 싸움을 완루구 전투라고 부릅니다. 와. 자, 그런데요. 홍범도가 이 한숨을 돌리기도 전에 또 다른 전투에 뛰어들게 됩니다. 자, 이 전투, 그가 뛰어들었던 이 전투를 지금 주도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김좌진. 김좌진 장군. 완루구 전투 그 다음 날 또 다른 매복 장소를 찾아 이동하던 이 홍범도 부대가 김좌진 부대와 일본군의 전투를 목격을 한 거예요. 자, 홍범도 부대는요, 그 일본군의 뒤로 은밀하게 접근합니다. 와. 그리고 이 순간 일본군은 아비규환에 빠지죠. 와. 또 다른 독립군 부대다! 협공이다! 뒤에서 맹사격을 퍼부은 홍범도 부대로 인해 일본군 전열이 흐트러집니다. 포위당했네요.
맞습니다. 와. 자, 그렇게 하루 종일 진행되던 전투는요, 후퇴하기 시작한 일본군의 패배로 막을 내립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어랑촌 전투라고 합니다. 어랑촌. 네. 자, 이렇게 청산리 일대에서는요, 6일 동안 총 10여 번의 전투가 이루어졌고요. 10전 10승. 와, 대단하죠? 좋다. 완전 완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0여 번의 전투를 통틀어서 우리는 청산리 전투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학살이라고 말하지 않고 제노사이드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도 참배는 제노사이드입니다. 자, 일본군이 초토화시킨 북한도의 소식은요, 홍범도에게도 전해집니다. 아마 홍범도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북한도로 달려가서 이 조선인들의 복수를 하자. 그런데 홍범도의 독립군 대원들은 굉장히 지쳐 있었고요. 탄약과 무기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독립군의 근거지, 북한도의 기반을 잃어버린 상황. 홍범도는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만 했습니다. 자, 홍범도는 이때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실제? 네. 국제대회? 오, 신기하다. 나 봤어. 오, 저분이에요. 봤어. 자, 실제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진짜 인상이 약간 강인하시다. 그렇죠. 네, 딱 이렇게. 자, 그런데 두 사람의 이 옷차림도 그렇고 또 입김도 좀 그렇고 어때 보여요 지금? 추운 나라 네. 가신 것 굉장히 같아요. 좀 추워 보이죠? 네, 좋아. 이곳은 바로 러시아의 모스크바였습니다. 모스크바? 네, 모스크바. 당시 러시아는 내전 중이었습니다. 무장단체였던 이 독립군이 일본군도 개입하고 있던 이 내전에 참가해서 일본군과 싸우는데 힘을 좀 보태준다라고 하면 러시아로부터 이 무기와 추위 또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원조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다면 러시아에서 홍범도는 원하는 것을 과연 얻을 수 있었을까? 그게 문제죠. 그죠? 러시아는 홍범도와 독립군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곳에서 독립군들은요, 분열이 되었고 흩어지기까지 합니다. 항일 무장 투쟁의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온 러시아에서 독립군마저 잃고 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범도는요, 소련이 된 러시아에 남아서 얼마 남지 않은 독립군들과 함께 농업협동조약을 만들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군 자금을 모읍니다. 항일 무장 투쟁에 대비하겠다는 생각을 놓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홍범도의 뜻대로 되질 않아요. 러시아 관리들이 홍범도를 찾아와가지고 땅을 환수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은 거예요. 네, 좀 황당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이때 홍범도가 선택했던 방법이 있죠? 예, 그게 이제 소련공산당 입당이에요. 그래서 공산당 당원이 되면 좀 더 신분이 보호되고 그러면 내가 동포들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안정된 생활을 하니까 독립투쟁을 좀 준비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때문에 입당을 한 게 아닐까. 뭐 그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홍범도가 러시아에서 지낸 지 16년이 흐릅니다. 어느덧 그의 나이 69세. 그런데 1937년 69의 홍범도에게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려인들은 모두 짐을 싸서 기차에
탑승하시오. 자,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살아가는 고려인들에게 다짜고짜 기차를 타고 떠나라는 겁니다. 러시아의 한인 동포들이 강제로 이주당해 했던 그 이유는 바로 일본 사람들과 닮았다는 거예요. 아, 일본 사람들이랑? 네. 왜요? 그 이유는 조선인 중에서 혹시 일본의 첩자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이유로 러시아에서 아주 먼 곳으로 그냥 강제로 보내버렸던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기차에 타야 했던 고려인들은 모두 17만여 명. 17만? 17만여 명.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도 있었을까요? 홍범도. 홍범도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한 기차는요, 무려 40여일을 달려 이곳에 도착합니다. 아, 그 아. 우리 처음에 나온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맞습니다. 아. 우리가 처음에 만났던 바로 그 카자흐스탄. 강제 이주를 당한 홍범도, 과연 그 뒤의 삶은 어땠을까요? 6년 후 어느 날 카자흐스탄 고려인 신문에 홍범도의 소식이 실립니다. 이렇게 말이죠. 홍범도 동무를 곡하노라. 홍범도 동무는 여러 달 동안 숙환으로 집에서 신음하시다가 그만 1943년 세상을 떠나셨다. 광복을 2년 남긴 1943년, 일제가 패망하는 모습을 미처 보지 못한 채 이역만리 카자흐스탄에서 파란만장했던 생을 마감한 겁니다. 이런 홍범도가 죽기 전에 한마디 유언을 남기죠. 내가 죽고 우리나라가 해방된다면 꼭 나를 조국에 데려다 주시오. 그의 염원은 과연 실현되었을까요? 네. 됐으면 좋겠는데. 됐으면 좋겠는데. 그의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아, 맞아. 작년이었어요. 네. 와, 너무 늦게 돌아오셨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와, 홍범도 장군님의 우리 교훈에 공군이 오 소름. 호위했습니다. 오 소름. 와, 소름 오 되게 돋았어. 소름 돋는다. 오.